김순애 씨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그 아침, 40년 된 대문 앞에서 뒤돌아본 작은 정원에는 여전히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열매들을 따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순애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리라는 걸. 68세의 김순애 씨는 이른 아침 정원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40년 전 신혼 때 남편 영수와 함께 심었던 감나무는 이제 집보다도 높이 자랐고 작은 텃밭에는 계절마다 다른 채소들이 순애 씨의 정성 어린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쪼그리고 앉기는 힘들지만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원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벤치는 남편과 함께 앉아 저녁 산책을 즐기던 추억이 스며 있습니다. 영수는 항상 이곳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며 하루 일과를 털어놓곤 했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 벤치에서 숙제를 봐주기도 하고 밤늦게 들어오는 큰아들을 기다리며 졸음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거실 한쪽에 영수의 영정사진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남편. 순애 씨는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그의 목까지 수저를 놓곤 합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영수가 함께 있는 것 같아 외롭지 않았어요.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가족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현관 옆 신발장 위에 어린 손자들이 그려준 그림들, 부엌 벽에 붙어 있는 아들 민수의 초등학교 상장들, 안방 옷장 깊숙이 보관된 딸의 결혼 사진과 손편지들. 이 모든 것들이 순애 씨에게는 보물과 같았습니다. 요즘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과거를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 집이 너무 작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 살기에 너무 큽니다. 하지만 이사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이곳이야말로 내 모든 것이 담긴 보금자리니까요. 오후가 되면 순애 씨는 정원 한쪽에서 자라는 들깨를 따며 저녁 반찬을 준비합니다. 영수가 들깨찜을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혼자 먹지만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면서 그와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가끔 이웃 할머니가 들러 함께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조용히 혼자 보냅니다. 저녁이 되면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곤 합니다. 깨어보면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고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럴 때면 영수가 살아있을 때처럼 전깃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가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순애 씨는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비록 혼자지만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쁘지만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이 집에서라면 영수와의 추억들 속에서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함께 가자는 제안이었죠. 순애 씨의 마음에 오랜만에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랑 제주도 여행 어떠세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수화기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면서도 가족 여행이라는 건 꿈도 꿔보지 못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주도라니.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아름다운 바다를 아들 내외와 함께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수와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나 봅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여행 생각뿐이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 지영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곳에서 사진도 찍고
상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순애 씨는 서둘러 옷장을 뒤졌습니다. 여행 갈 만한 옷이 있나 살펴보니 죄다 집에서 입던 편한 옷들 뿐이었어요. 그래, 이번 기회에 새 옷을 하나 사자.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하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동네 상가에 나가서 옷을 고르는 순애 씨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젊은 점원이 추천해준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거울 앞에 대어보니 얼굴이 화사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예쁜 옷을 입어본 게 오래됐나 싶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 씨는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장만했던 낡은 가방이었지만 이번이 처음으로 제대로 쓸 일이 생긴 거예요. 가방을 펼치고 하나씩 짐을 정리하는 마음은 마치 소풍 전날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새로 산 옷을 비롯해서 편한 신발, 상비약, 선글라스까지 며느리가 챙겨주지 않을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준비했어요. 가방 한쪽에는 제주도 관광 팸플릿도 넣어뒀습니다. 동네 여행사에서 얻어온 건데 가고 싶은 곳에 동그라미 표시까지 해뒀죠. 저녁을 먹으면서 순애 씨는 혼잣말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라산은 너무 높으니까 중문 바닷가나 성산 일출봉 정도면 좋겠네. 아들 내외가 힘들어하지 않을 만큼만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곳에서 가족 사진도 찍고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던 순애 씨에게 이런 설렘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영수와 결혼한 후 줄곧 살림과 육아에만 매달려 살았거든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도 손자들 뒷바라지에 바빴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가족여행을 제안했다는 것은 이제 진짜 가족으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뜻이겠죠. 순애 씨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밤늦게까지 여행 준비를 하던 순애 씨는 문득 영수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아들이랑 여행 간다고요. 당신도 함께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남편도 자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을 3일 앞두고 순애 씨는 매일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맑은 날씨가 계속될 예정이었어요. 이웃 할머니에게도 자랑스럽게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효자라며 이제야 진짜 며느리와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했죠. 하지만 순애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소중한 기대가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게 될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도 모른 채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여행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여행 3일을 앞둔 그날 오후 며느리 지영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둡더군요. 순애 씨는 반가운 마음에 차를 대접하려 했지만 지영의 첫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여행 말씀인데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순애 씨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는 듯 지영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다음에 나온 말은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걸어 다니시기도 힘드시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버거우시잖아요. 비행기 타는 것도 처음이시고 이번엔 저희만 다녀올게요. 지영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순애 씨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잠깐, 그게 무슨 소리니? 순애 씨는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지영은 시선을 피하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가 생각보다 많이 걸어야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어머니 무릎도 아프시고 저희가 어머니 페이스에 맞춰드리기도 힘들고요. 순애 씨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잡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애초에 왜 함께 가자고 했니? 지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민수 오빠가 그냥 한번 여쭤보자고 해서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순애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함께 여행 가고 싶어 했던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본 것 뿐이었다니. 그리고 며느리는 처음부터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는 뭐래? 순애 씨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오빠도 어머니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혹시 여행 중에 몸이 안 좋아지시면 어쩌나 하고요. 그래서 이번엔 저희만 다녀오기로 했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걱정이 아닌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지난 며칠간 얼마나 설레었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떠올렸어요. 새 옷도 사고, 여행 가방도 정리하고, 제주도 관광지도 미리 알아보고, 이 모든 게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영이 일어서려고 하자 순애 씨는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함께 여행 갈 수 있을까? 지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어머니 건강 상태를 봐가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혀 진정성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떠나고 난 후 순애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해뒀던 여행 가방이 방 한쪽에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가방을 볼 때마다 설렜는데 이제는 보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순애 씨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열어봤어요. 새로 산 연분홍 블라우스, 편한 운동화, 선글라스, 제주도 관광 안내서 하나하나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던 건지 이제 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네요. 가방을 다시 정리하면서 순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나 싶더군요. 가족들에게는 이제 함께 어울리기엔 불편한 존재,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저녁을 차리면서도 순애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수의 영정에 하루 있었던 일을 말해주곤 했는데 오늘은 차마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남편이 본다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싶어서요. 혼자 먹는 저녁 식탁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 줄 알았던 꿈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지금 순애 씨에게 남은 건 깊은 상처뿐이었어요. 과연 이 상처가 언제쯤 아물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제주도로 떠난 그날 아침 순애 씨는 창가에 서서 멀어져가는 택시를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큰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자신도 함께 그 차에 타고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저 배웅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텅 빈 집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어요. 거실 시계만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시간을 알렸습니다. 순애 씨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자신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애 씨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족들 몫까지 생각해서 음식을 준비했을 텐데 이제는 자신 혼자 먹을 분량만 차리면 되었어요. 간단히 계란 후라이 하나와 김치찌개를 끓였지만 혼자 먹는 밥상은 왠지 맛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순애 씨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 부엌이 늘 분주했거든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을 식탁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때는 너무 바빠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바쁨이 그리워졌습니다. 오후에는 평소 하던 대로 정원에 나가 화초에 물을 주었어요. 토마토가 한창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누구와 나눠 먹을 사람도 없고 자랑할 사람도 없으니 정성껏 기른 열매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저녁 무렵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 여행은 잘 보냈냐며 안부를 물었는데 순애 씨는 차마 실상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건강이 안 좋아서 혼자 있기로 했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밤이 되자 집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족들과 함께 저녁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텐데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까지. 순애 씨는 문득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후 줄곧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정작 가족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 그저 그런 존재였을까요? 특히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생일날이 되어도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고 아플 때도 혼자 병원에 가야 했으며 명절이면 온갖 음식을 준비해도 고마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방이 옷장 위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가방 때문에 얼마나 설렜는지 모르겠어요. 새 옷을 입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사진을 찍을 생각에 잠도 못 이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한낱 꿈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깊은 밤 순애 씨는 거실로 나와 영수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비록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는데 지금은 그 든든함마저 사라져버린 채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고독한 시간들이 며칠 더 계속되었어요.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순애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앞으로의 삶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의 즐거운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그날 밤, 순애 씨는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얼마나 즐거웠는지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순애 씨는 그 이야기에 끼지 못했어요. 마치 유리병 너머로 남의 일을 구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어서야 순애 씨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수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이지만 여전히 순애 씨에게는 가장 믿을 만한 상대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영수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처럼 말없이 순애 씨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영수는 순애 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순애 씨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영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여행을 제안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새 옷을 사고 가방을 정리하며 얼마나 설렜는지,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모두 말이에요. 영수와 함께 살던 시절을 떠올려 보니 그때는 이런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더욱 그랬어요. 작은 집안에서 북적거리며 살았지만
그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순애 씨는 가족 안에서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순애 씨는 그저 뒷바라지를 해주는 역할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영수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부부라는 끈끈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사라져버렸어요. 순애 씨는 영수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 참아왔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마음의 아픔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수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를 짐스러워한다니, 이런 모습을 영수가 본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싶었거든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걸 알면 영수도 마음 아파할 거예요. 오랜 시간 영정 앞에 앉아 있으면서 순애 씨는 자신의 지난 삶을 정리해 봤습니다. 결혼한 후 줄곧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가족들의 시선에만 의존해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영수도 살아있을 때 가끔 순애 씨에게 말했어요. 자신만의 취미를 갖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라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말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애 씨는 천천히 일어나 영수의 영정에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밤의 대화를 통해 마음이 조금은 정리된 것 같았어요.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으로 돌아가면서 순애 씨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만 의존해서 살지 않겠다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겠다고. 영수도 천국에서 그런 순애 씨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며느리 지영이 다시 순애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민수도 함께였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였지만 순애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여행일로 인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지영은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다며 가족들이 더 자주 모일 방법을 생각해 봤다고 했어요. 순애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며 지영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지난번 일을 사과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영이 꺼낸 제안은 순애 씨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집이 어머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다며 자신들이 함께 살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순애 씨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함께 살자는 건 좋은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지영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요즘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새로 구하기가 어렵다며 어머니와 함께 살면 서로 외롭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렸지만 순애 씨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지영의 말에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의 의견에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아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정말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제안이냐고.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사실 순애 씨도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커져갔거든요. 하지만 지영의 제안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으로 순애 씨를 위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영은 이사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다음 달 정도면 좋겠다며 2층은 자신들이 쓰고 1층은 어머니가 쓰면 서로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놓고 온 것 같았습니다. 순애 씨는 점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지영이 마지막에 던진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중에 몸이 더 불편해지시면 저희가 돌봐드리기도 어려우니까 지금 미리 함께 살면서 서로 적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순애 씨는 그 말을 듣고 뜨끔했습니다. 자신을 미래의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대화가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순애 씨는 혼자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40년간 살아온 이 집의 구석구석에는 가족의 추억이 스며 있었어요. 거실 한쪽 벽에 붙어 있는 아이들 어릴 때 사진들, 부엌 찬장에 고이 모셔둔 영수가 좋아하던 찻잔, 안방 옷장 깊숙이 보관된 결혼 앨범들.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눠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물론 가족이니까 함께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왠지 자신만의 공간이 침범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영수와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다른 사람이 만지고 정리한다는 건 견디기 어려웠어요.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 순애 씨는 지영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위한 좋은 제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세난 때문에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순애 씨의 집이 좋은 대안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순애 씨의 의견은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좋아할 거라는 듯이 모든 걸 계획해놓고 와서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시기였습니다.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순애 씨의 마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순애 씨는 점점 분명해지는 자신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자신의 공간은 침범당하고 자신의 마음은 상처받는 그런 삶 말이에요. 며느리의 제안을 들은 그날 밤 순애 씨는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차례로 떠올려 봤어요.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깊은 밤 순애 씨는 다시 거실로 나와 영수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였어요. 며느리의 요구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자신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수의 영정을 바라보며 순애 씨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영수는 늘 순애 씨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반드시 순애 씨와 상의했고 혼자서 결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40년을 살다가 이제는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묻지 않는 현실이 더욱 서글펐어요. 순애 씨는 영수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편의에 맞춰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영수도 살아있다면 분명 그런 순애 씨를 응원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동안 순애 씨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손자들을 위해. 자신의 행복은 늘 뒷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였습니다. 68세라는 나이가 결코 늦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정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순애 씨는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졌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부터 순애 씨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원을 정리하고 집안 곳곳을 다시 살펴봤어요. 이 집에 대한 애착이 새삼 커졌습니다. 40년간 가족과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순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집이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곳이라는 걸. 아무리 추억이 많은 곳이라도 자신을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깨달음이 순애 씨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며칠 동안 순애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삶 말이에요. 이런 결심을 다지면서 순애 씨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답답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준비는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수의 영정을 바라보며 순애 씨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사랑했던 아내답게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겠다고. 그런 모습이야말로 영수가 천국에서 보고 싶어 할 순애 씨의 모습일 거예요. 결심을 다진 후 며칠이 지나자 순애 씨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네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어야 할 때였습니다. 중개소 사장은 순애 씨를 보고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혼자 부동산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순애 씨는 차분하게 자신의 집 시세를 물어봤습니다. 사장은 친절하게 현재 시세와 매매 절차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생각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40년 전 신혼 때 장만했던 이 집이 이제는 제법 큰 자산이 되어 있었어요. 순애 씨는 속으로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아파트 하나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개소에서 나온 후 순애 씨는 근처 아파트 단지들을 둘러봤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집들을 구경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봤어요. 넓지는 않아도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 씨는 은행에 가서 적금 정리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영수가 세상을 떠난 후 특별히 쓸 일이 없어서 계속 모아두기만 했거든요. 이제 이 돈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미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애 씨는 이 모든 일들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는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성급하게 이야기했다가 방해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자신만의 계획이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는 비밀로 해야 했어요. 며칠 동안 여러 아파트를 둘러본 결과 순애 씨는 마음에 드는 곳을 하나 찾았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2층 건물의 1층이라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도 없었고 작은 베란다도 있어서 화초를 기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아파트를 보러 갔을 때 순애 씨는 묘한 설렘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집주인과의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순애 씨의 진정성이 전해졌는지 집주인도 흔쾌히 계약에 응해줬어요. 보증금과 월세 조건도 순애 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특히 며느리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는데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하면 큰 충격을 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순애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거든요. 순애 씨는 집으로 돌아와 영수의 영정에 그간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남편도 이런 순애 씨의 결정을 응원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던 아내가 이제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려 한다니 영수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결정을 당당하게 발표하는 것. 순애 씨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며 그날을 기다렸어요. 분명 쉽지 않은 일이 될 테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이사 날짜를 정해서 온 그날, 순애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를 끓여 대접했습니다. 지영은 손에 든 메모지를 보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이사업체를 부르고 2층 방 2개는 자신들이 쓰고 1층 거실과 안방은 어머니가 쓰면 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순애 씨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지영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게 결정된 일인 양 세부 사항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어디에 무엇을 둘지, 공과금은 어떻게 나눌지, 심지어 식사 시간까지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순애 씨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이었죠. 아들 민수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며 아내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평생 어머니를 위해 헌신해온 순애 씨에게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모습이 순애 씨에게는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지영이 메모지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냐고요. 순애 씨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어요. 미안한데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지영과 민수는 갑작스러운 순애 씨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냐며 이유를 물었어요. 순애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집을 팔기로 했다고. 이미 계약까지 마쳤다고. 다음 주에 잔금을 치르고 한 달 후에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말이죠. 그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애 씨를 바라봤고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항상 순종적이던 순애 씨가 이렇게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에 대한 불쾌감이 역력했습니다. 순애 씨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내 집을 내가 처분하는데 왜 다른 사람과 상의를 해야 하냐고 되물었어요.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너희들도 나와 상의 없이 모든 걸 정해놓고 왔잖니. 나도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이죠. 민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순애 씨는 이미 다른 곳에 작은 집을 구해뒀다고 대답했어요. 혼자 살기에 충분한 크기의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해서 살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죠. 지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사시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순애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참 동안 실랑이가 이어졌지만 순애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난 상태라 번복할 수도 없었거든요. 지영과 민수는 결국 포기하고 집을 나섰어요. 떠나면서 지영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후회하실 거라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라고 말이죠. 가족들이 떠나고 난 후 순애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가족과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애 씨는 영수의 영정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남편도 이런 순애 씨의 선택을 지지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던 아내가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려 한다니 영수도 대견해 할 거예요. 한 달 후 순애 씨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40년간 살던 집에서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는 순애 씨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새 집의 첫인상은 무엇보다 조용하다는 것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영수의 영정을 정중하게 모셨고 그 앞에는 작은 꽃병에 꽂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어요. 베란다는 순애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작은 화분들을 놓기에는 충분했거든요. 이전 집 정원에서 가져온 몇 개의 화초들이 새 환경에 적응하며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에서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순애 씨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주방도 혼자 쓰기에는 완벽했습니다. 크지 않아서 관리하기 편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울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취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간단한 찬거리와 과일, 그리고 좋은 차 몇 가지면 충분했어요. 이사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순애 씨는 근처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책을 읽을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독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소설부터 시작해서 여행기, 요리책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빌려와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동네 사람들과의 인사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혼자 이사 온 순애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같은 층에 사는 이웃들도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전처럼 깊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편안했어요. 순애 씨는 매일 오후에 간단한 산책을 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때로는 전통시장에 들러 장을 보기도 했어요. 혼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저녁 시간은 특히 소중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를 우려 마시며 책을 읽거나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웠어요.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가족들과는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니 오히려 관계가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순애 씨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고 가족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순애 씨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산이 보이고 하늘에는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런 풍경을 혼자서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지만 순애 씨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여유롭게 커피를 다 마신 후에 받으면 되었거든요. 급하게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녁에는 새로 산 요리책을 보며 간단한 요리에 도전해 봤습니다. 실패해도 상관없었어요. 아무도 평가하지 않았고 아무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작은 실험들이 순애 씨에게는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순애 씨는 영수의 영정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였다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남편도 천국에서 이런 순애 씨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었지만 순애 씨에게는 진정한 인생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이제야 비로소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들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